중학교 2학년생이었어요. 합의는 직접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범죄에서는 유일하고도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 문자 하나가 이제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평산 3년차 변호사, 전직 부장판사 박나래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최악의 실수는 무엇인가요? 성범죄와 관련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처음으로 만나서 술을 마시고 또 2차로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방에서 그 성관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여자가 남자한테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좀 망설이다가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이 남자를 중간간으로 고소를 했고 결국은 이제 그 미안하다고 대답한 그 부분이 유죄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좋게 마무리하려고 또는 뭐 오해를 풀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그 문자 하나가 이제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이제 치명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나잇2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해 주신 걸 봤는데 이제 그 영상에서 못다 하신 그 네 가지 말고 5번째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변호사 일을 이제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이 증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카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담 오신 분들이 피해자하고 그 성관계 이후에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카톡방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상대방이 뭔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갑자기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그냥 뭐 회피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톡방에서 나와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연락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던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상대방이랑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뭐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하는데 동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카톡에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은 내가 복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강간에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만나자고 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카톡 프사를 보고 너 되게 잘생긴 것 같아. 너랑 뭐 사귀고 싶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다던가 그런 얘기는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거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중간간이나 중강제 추행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일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지 성립을 하는데 준강간은 폭행 협박 없이 상대방이 뭐 술에 취해가지고 아니면 뭐 약을 마셔서 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남사친 여사친 사이인데 서로 이제 뭐 술을 마시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 이제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여자분의 집에서 성관계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은 이제 술이 좀 많이 취해 있었고 자기 그 집에 비밀번호를 이제 다 열고 들어갈 정도의 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관계를 갖고 이 남자가 먼저 나왔는데 며칠 후에 강간으로 고소를 한 거죠. 피해자 주장은 그거죠. 내가 술에 취해 있어서 띄엄띄엄 기억은 나지만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기억을 정확하게 나지 않고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너무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피고인은 술을 같이 많이 마시긴 했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택시 타가지고 내 집 어디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또 집에 가서 그 비밀번호 누를 정도의 정신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말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사건에서도 이 피고인이 자기의 그 무죄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유죄 판결 나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판결은 결국 유죄 판결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원나잇 할 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남자분은 여자 집에서 같이 자고 난 다음에 새벽에 되게 빨리 혼자서 나왔거든요. 혼자서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를 제가 일순위로 했었는데 새벽이었는데 첫 차가 다니기도 전에 빨리 나왔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됐었어요. 물론 뭐 다른 유죄 증거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사후에 제3자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돼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얘가 정신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법원이 준강간으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시에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법정에 이제 그 피해자를 불러요. 불러서 이제 그때 상황에 대한 그 진술을 들어보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진술이나 검찰에서 얘기한 진술이나 법원에서 얘기한 진술이 다 일맥상통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모텔이다 이러면은 모텔 들어갈 때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예 엎혀서 들어간다, 엎혀서 여자가 들어가고 있다 이러면 확실하잖아요. 엎혀서 들어가고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걸을 정신도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것인 게 너무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사건에서는 뭐 판단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거가 아닌 한에는 결국은 이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는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죠. 2023년 1월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재판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24년? 보통은 한 2년 정도 뒤에 그 재판을 하게 돼요. 이게 수사기관이 수사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 애매한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려요. 경찰 단계에서부터 한 1년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검찰에서도 이게 또 애매하다 싶으면 기소할지 또 보완 수사할지 뭐 이렇게 경찰 왔다 갔다 막 핑퐁 치고 막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6개월, 1년 금방 가거든요. 그럼 벌써 1년 반, 2년 지나갔잖아요. 그럼 기소돼가지고 재판 날짜를 잡는다. 그럼 또 6개월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2년 6개월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뭐 기억력이 좋은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입장에 따라서 기억을 약간의 조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술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내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한 2, 3년 뒤에 판단을 한다. 그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판사라도. 사건 직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가장 감정이 이제 날 것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고 딱 명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성관계 직후에 서로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런 점은 자기가 무죄라는 점에 대한 되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이거에 좀 응하는 대답을 했다 이러면은 무죄에 대한 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자기 친한 사람이나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 지금 이상한 일 당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유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모텔에 이제 들어가는데 둘이 뭐 어깨동무를 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들어갔다. 그런 부분들은 둘이 관계가 되게 친밀하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의자 측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법원이 볼 때는 단순히 뭐 그냥 다정해 보이는가 이런 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여자가 심신상실이나 장애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뭐 비틀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가 이제 끌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후에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표정이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때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되게 좀 자주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뭐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여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주장하는 사건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밝혀진 사건들도 있어요. 무고를 한 사건도 있고, 모텔은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CCTV가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고, 같이 다정하게 들어갔다던가 하면은 그게 무죄에 대한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무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남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다 조심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잠이 들어있다던가 아니면은 좀 취한 상태, 이런 상태의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거를 그냥 생각하는 게 제일 그 나의 인생을 위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 촬영했던 동영상이 이제 헤어진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촬영할 때는 이제 동의하에 촬영을 했는데 헤어진 이후에 다른 곳에 유포가 됐다든지 그건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뭐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만나는 거는 예전에 그런 사이였으니까 동의를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 뭐 술을 먹고 했다거나 아니면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협박적인 얘기를 그 전후에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바로 강간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제가 본 사건 중에는 그 부부 간의 강간 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건도 있었어요. 이 여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남편이 알게 됐고 그거를 막 추궁하고 따지는 과정이었거든요. 증거를 다 잡았어요, 이 남자가. 그래가지고 그 증거를 들이밀면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막 하면서 혼내고 막 이혼할래 말래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변명도 하고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그 얘기가 끝난 이후에 성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여자분이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를 했고, 그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협박, 네가 부정행위 한 거를 뭐 가족한테 알리겠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관계에 응한 거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였죠. 결국 이혼 소송을 밟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도 하고 뭐 강간으로 인한 그 재판도 하고 그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너한테 의도적으로 무고죄를 먹일 거다라는 식의 계획된 범죄와 이제 실제 피해를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무고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고가 많고 유죄 판결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꽃뱀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인지 아닌지를 딱 가르는 마법 같은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무고의 경우에는 이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 직전에 보통 연락을 해가지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뭐 얼마 얘기를 좀 하죠. 당연히 상대방은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결렬이 돼버리면 신고를 탁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무고성이 짙잖아요. 그런 건 있겠죠. 피해자가 진짜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일이 있은 거의 직후에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그 특수한 관계, 뭐 예를 들면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그 사람이랑 밀접한 그 관계가 있어서 이 관계를 유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신고 시점이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단순히 원나잇이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건 직후에 보통 뭐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서 한 달? 그 정도 안에는 신고가 되겠죠. 근데 한 달이 지나서 한참 뒤에 신고를 했다. 그것도 합의금을 요구하고 안 되니까 신고를 했다. 이러면 좀 무고성이 짙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죠. 피해 진술은 항상 일관되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되게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진술을 굉장히 여러 번 하게 돼요. 생각보다.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 만약에 무죄를 다툰다고 하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진술이 이제 뭐 조금씩 바뀐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씩 바뀐다든지 좀 더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겠죠. 바뀐다면. 원래는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덜 구체적으로 되는 게 보통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진술이 점점 더 뒤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으로 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게 거의 성범죄에서는 유일하고도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실제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제 합의된 관계로 치부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를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고 시점이 늦어질수록 증거는 좀 더 흩어지게 되어 있고 자기 몸에 남아있는 증거도 이미 없을 거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증거가 자기 몸에 남아있는 시간은 한 24시간 내일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피해자 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요즘은 그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냥 연락만 하시면 국선변호에 바로 붙여주고 그 24시간 내에 해야 될 조치들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하고 그분들 도움을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에 나눴던 대화들이 또 중요한 유죄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일단 알리고, 그거를 뭐 알리는 것뿐만 아니고 좀 증거를 남기는 게 좋겠죠. 통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객관적인 부분을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의 기록을 쭉 한번 기록을 해두시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모텔을 갔다, 그러면 그 모텔에 다시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상황을 목격했던 직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 직원한테 뭐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든가, 들어갈 때 어떤 상태였는지, 뭐 피해자라면은 뭐 내가 비틀거렸는지, 또 피의자라면은 뭐 또 얼마나 멀쩡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진술을 녹음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써서 받으셔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억울해도 합의를 제한하는 행위 자체가 유죄의 정황 증거로 쓰일 수도 있나요? 합의 제한 자체가 법적으로 이제 유죄 증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합의를 했냐 안 했냐보다는 어떤 내용의 합의 제한을 했는지, 그리고 그 어떤 방식으로 제한을 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로 합의를 요구를 하면서 뭐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니까 합의하자라는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일이 더 커지는 게 원하지 않는다. 그냥 좋게 빨리 마무리하자. 약간 이런 무마하는 내용의, 사건을 덮자는 내용의 그런 문자 메시지. 이런 거는 오히려 유죄에 대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합의는 직접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하게 되면 이게 2차 가해 문제가 분명히 되는 거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게 심하거든요. 성범죄에서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제안을 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도신문을 위해서 일부러 전화해서 녹음하는 게 이제 유효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방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자 간에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증거 능력도 있거든요. 제3자의 증언이나 아니면은 당사자도 상관없고, 녹음을 하는 거, 그거는 사건 이후에라도 그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는 꽤 있어요. 저희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제가 겪었던 사건 중에 이분은 그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학생이 중학교 2학년생이었어요. 학생하고의 어떤 주고받는 내용이나 이렇게 빈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되게 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한테 톡으로 뭐 기프티콘 뭐 이런 것도 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영화도 보러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 팔짱 끼고 막 이런 과정에서 강제 추행이 문제가 됐고, 이 여자애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당장 고소를 한 거죠. 이 선생님 되게 억울해 했거든요. 자기는 강제 추행은 아니었다. 학생이 뭐 하여튼 자기 계속 좋아하면서 따라다녔다. 그리고 계속 자기한테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증거를 확보를 하려고 다른 이제 학원 선생님들 또는 이제 학원 다녔던 그 학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걔가 뭐 나 따라다닌 거 너도 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 사안에서는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났어요. 경찰에서. 다만 통화 내용에서 유도신문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자기적이거나 아니면 뭐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너한테 불이익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식의 협박성 멘트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면 오히려 역효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랑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진술 실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경찰 조사가 부드러운 상황에서 진행이 돼요. 막 이렇게 위협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수사관들이 되게 부드럽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라는 게 한 번 그쪽으로 방향이 딱 정해지고 흘러가게 되면 그걸 바로잡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말만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그게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조사는 첫 조사부터 변호사랑 동석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해석이 곁들여지고 내 질문에 대한 답에 맞게 경찰관이 고쳐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100% 변명이 그대로 반영이 될지, 이거는 좀 미지수거든요. 그런 진술 하나하나가 성범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을 해도 될지 말지 본인이 그 상황에서 판단하시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말하는 것과 법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피해자가 그날 술을 아주 많이 마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날 상대방이 나한테 술을 굉장히 많이 권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됐고 나도 모르게 술에 취하게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후자가 더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한 게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성범죄로 이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와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든 생길 수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어떤 선택 그리고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법정에서 자기한테 좀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